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서연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인지한 것이 바로 그 후각적 감각이었다. 모든 것을 표백해버릴 듯한 날카롭고 인공적인 향기. 그 향기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질문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병실의 벽처럼 새하얗고 텅 비어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 입자들이 그 빛 속에서 느리게 춤을 추었고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 텅 빈 공간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갔다는 공허함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직물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시오연아.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다크 그레이 수트,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 걱정은 마치 잘 연기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잘생겼다,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마치 잡지에서 오려낸 모델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피부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연은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내려 했지만 남자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 놓아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누구, 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거칠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성대에서 나온 소리 같았다. 남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상처받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빨리 사라져. 서연은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야, 강태준, 내 약혼자, 약혼자. 그 단어는 그녀의 텅 빈 머릿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튕겨져 나갔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기억의 편린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기억나지 않아. 아무것도 괜찮아. 태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이상하게도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 사고 충격 때문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온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야. 내가 옆에서 전부 다 기억나게 해줄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서연에게는 오히려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다. 내가 전부 다 기억하게 해줄게. 그 말은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의 기억을 새로 새겨 넣겠다는 선언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뭐예요, 한서연? 나이는 29. 여기가 어디인 것 같나요? 병원. 그녀는 기본적인 사실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이 뛰어난 건축가라는 사실까지도. 문제는 특정 기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의사는 그것을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불렀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기억들이 선택적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태준을 향해 말했다. 환자분께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제가 서연이 곁을 지킬 겁니다.
태주는 더없이 믿음직스러운 보호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자 병실에는 다시 둘만 남았다. 태주는 침대 옆 의자에 다시 앉아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의 껍질을 끊어지지 않게 한 번에 돌려 깎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비현실적이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수행하는 배우 같았다. 우리는 7년을 만났어. 서연아. 태준이 사과를 조각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내 회사 유진건설의 신입 공모전에 당선되었을 때 처음 만났지. 내 디자인은 대담하고 독창적이었어. 난 첫눈에 반했지. 너의 재능에. 그리고 너라는 사람에게.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로맨스 소설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저 풍경 속에 그녀가 살아온 29년의 시간이 담겨 있을 터였다. 하지만 7년이라는 거대한 공백은 그녀를 미아로 만들었다. 작년 내 생일에 네가 직접 디자인한 집에 설계도를 선물해줬어. 우리가 함께 살 집이었지. 기억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백지뿐이었다. 태주는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곧 미소를 되찾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천천히 채워나가면 돼. 그는 조각낸 사과 한쪽을 포크로 찍어 그녀의 입가로 가져왔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이 꺼림칙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입을 벌렸다. 아삭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태주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 그는 값비싼 선물과 그녀가 좋아했다는 꽃들을 가져왔다. 그는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 갔던 여행지, 함께 봤던 영화,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완벽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순수한 결정체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태준이 묘사하는 한서연은 자신이 아는 자신과 너무나도 달랐다. 태준의 이야 속 그녀는 언제나 밝고 사랑스러우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서연이 어렴풋이 느끼는 자기 자신은 독립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이며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남동생 한지훈이 병문안을 왔다. 지훈은 대학생이었고 누나와는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누나, 몸은 좀 어때?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그냥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무슨 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강태준 씨, 저 사람 정말 내 약혼자 맞아.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응, 맞잖아. 7년이나 만났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낯설지?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 나는 내가 아닌 것 같고.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망설임은 서연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지훈아,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사실대로 말해줘.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내 과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들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병실 문 쪽을 한번 흘깃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누나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적어도 내가 보기엔 행복하지 않았다고. 응, 그 형. 강태준 완벽한 사람이지.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겼고. 근데 누나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마다 작아지는 것 같았어. 늘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애썼지. 누나의 날카롭고 빛나던 모습들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서 난 솔직히 싫었어. 동생의 말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작지만 선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태준이 만들어낸 완벽한 사랑 이야기의 표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태준이 커피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는 지훈을 보고는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처남, 와 있었네. 서연이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 그냥 누나 괜찮은지 보러요.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태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이제 서연이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학교 생활에나 집중해.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태준은 다시 서연의 곁에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부드럽게 물었다. 동생이랑 무슨 얘기했어? 혹시라도 내가 없는 동안 불편하게 한 건 아니지? 아니, 그냥 옛날 이야기.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처음으로. 그에게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다정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자의 집요함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말과 태준의 완벽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 자신의 본능적인 거부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헬쑥하고 낯선 얼굴. 그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산산조각난 거울이었다. 조각난 파편들마다 각기 다른 이미지를 비추고 있었다. 태준이 말하는 사랑스러운 약혼녀의 모습, 지훈이 기억하는 지쳐가던 누나의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 어떤 것이 진짜 한서연일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잃어버린 7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그것은 이 깨진 거울 조각들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저 문 밖에서 다정한 연인의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 강태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멀리서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들려주는 달콤한 이야기에 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추악한 것일지라도 그녀의 텅 빈 과거 속에는 분명 지금 그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숨어 있을 터였다. 퇴원하는 날,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다. 강태준은 병원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 운전기사까지 대동한 모습은 마치 그녀를 맞이하는 왕자님 같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과시적인 친절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느꼈다.
병원이라는 통제된 공간을 벗어나는 해방감보다 또 다른 형태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듯한 불안감이 더 컸다. 우리 집으로 가자. 서연아, 네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다 준비해뒀어. 태주는 우리 집이라고 말했다. 그 단어는 당연하게도 서연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차가 서울의 번화가를 미끄러지듯 달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멈췄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리석의 차가운 광택과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가 그녀를 압도했다. 엘리베이터는 펜트하우스 층으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현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서연은 숨을 잠시 멈췄다.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인테리어는 온통 무채색이었다. 하얀색 벽, 회색 소파, 검은색 테이블,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이 공간의 차가움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집 안에는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잘 꾸며진 전시관 같았다. 어때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봤어. 깔끔하고 모던한 거.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공간에는 그녀의 색깔이 전혀 없었다. 오직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완벽주의와 통제욕만이 가구처럼 놓여있을 뿐이었다. 피곤할 테니 우선 좀 쉬어. 태준은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침실 역시 호텔 스위트룸처럼 정갈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짐가방을 열어 옷가지들을 옷장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새로 사둔 옷들이야. 병원복만 입느라 답답했지. 당분간은 편한 옷 입고 푹 쉬어. 그가 꺼내 보이는 옷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소재의 라운지웨어였다. 하지만 색상은 여전히 베이지, 아이보리, 라이트 그레이 같은 부드럽고 순종적인 색깔들 뿐이었다.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사고 전에 나는 어떤 색의 옷을 즐겨 입었을까? 그녀의 삶은 태준에 의해 완벽하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 준비되어 있었고, 낮에는 태준이 고용한 가사 도우미가 집안을 유령처럼 오가며 먼지 한 톨 없이 관리했다. 그녀가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면 운전기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주겠다는 명목 아래 그녀의 모든 일상을 통제했다. 이건 네가 좋아하던 차야. 이 영화 우리 같이 보고 3번이나 울었잖아. 이 음악 들으면 좀 기억이 날까? 그는 끊임없이 과거의 조각들을 들이밀었지만 그 조각들은 서연의 기억 퍼즐에 맞춰지지 않고 겉돌기만 했다. 그의 노력은 집요했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한 번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태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휴대폰을 빼앗았다. 여보세요? 아, 민지씨. 저 태준입니다. 서연이 지금 막 잠들어서요. 아직 안정이 필요해서. 당분간은 제가 연락을 대신 받을게요. 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쓸데없는 연락에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야지. 내 건강이 최우선이야.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완벽한 서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외부의 목소리들을 차단하고 있었다. 마치 무균실에 그녀를 가두고 자신이 주입하는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감옥에서 그녀는 점점 질식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다. 태준에게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다. 그는 떠나기 전날까지 온갖 당부를 늘어놓았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절대 혼자 무리해서 돌아다니지 마. 내가 고용한 사람들 말이 곧 내 말이니까. 잘 듣고. 그의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불신처럼 들렸다. 태준이 떠난 다음 날, 서연은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맞았다. 가사 도우미에게 오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 쉬라고 말하고 운전기사도 돌려보냈다.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게 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집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강태준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이 공간에서 과거의 한서연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갔다. 거대한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대부분 어렵고 딱딱한 이론 서적들이었다. 서연은 책들을 훑어보다가 책장 맨 아래 칸 구석에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설계도면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대학 시절과 신입 시절에 작업했던 것들이었다. 서툰 성과 대담한 아이디어들.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희미한 그리움을 느꼈다. 이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이었다. 열정적이고 두려움이 없던 시절의 자신. 그때 스케치북 더미 밑에서 낯선 물건이 손에 잡혔다. 구형 모델의 태블릿 PC였다. 최신 기기들로 가득한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물건이었다. 겉면에는 긁힌 자국도 많았다. 마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서연은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시의 침묵 끝에 화면이 희미하게 켜졌다. 배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화면에는 익숙한 건축 설계 프로그램 아이콘들과 함께 여러 개의 스케치 파일들이 보였다. 그녀는 파일 하나를 눌러보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잊고 있던, 하지만 분명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건물의 단면도였다. 잃어버린 자신과의 재회. 서연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파일들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러다 유독 눈에 띄는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파일들과 달리 평범한 아이콘이 아니라 자물쇠의 모양 아이콘이 그려져 있었다. 폴더의 이름은 유령의 집이었다. 유령의 집, 기묘한 이름이었다. 서연은 자물쇠의 아이콘을 눌렀다.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자신이 과연 어떤 비밀번호를 설정했을까? 그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들을 입력해 보았다. 자신의 생일, 틀렸다. 태준이 말해준 그들의 기념일, 틀렸다. 태준의 생일, 역시 틀렸다. 그녀가 아는 모든 중요한 날짜와 숫자들을 조합해봤지만 태블릿은 번번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다. 배터리 잔량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 폴더 안에 그녀가 찾아 헤매는 진실의 조각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강태준이 만들어낸 완벽한 과거가 아닌, 상처받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키패드를 바라보았다. 비밀번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어떤 단어일 수도 있었다. 그녀와 강태준의 관계가 아닌,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것.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슬픔의 메아리였고 분노의 메아리였으며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의 메아리였다. 유령의 집.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혹시 이 집이, 이 관계가 그녀에게는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살아있는 자신을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가능성 없는, 그러나 가장 절실한 단어를 키패드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 한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패드 위에 6글자를 입력했다. TRCUR. 달굴 엔터키를 누르자 시스템이 잠금 해제되는 짧고 경쾌한 알림음이 고요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마치 감옥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맞았다. 과거의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 단어였던 것이다. 유령의 집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형식은 모두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7년 전 날짜였고 가장 최근 파일은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밤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것은 일기였다. 그녀가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낯선 사람의 기록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열었다. 2018년 5월 12일 강태준 이사님을 처음 만났다. 유진건설 신입 공모전 시상식에서 그는 내게 직접 상을 주며 내 디자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칭찬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늘을 나는 기분.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끄는 눈빛이 가장 압도적이었다. 그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을 때 나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초반의 기록들은 온통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완벽함에 매료되었고 그의 세계에 속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태준이 들려주었던 로맨스 소설의 첫 페이지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3일 오늘 내가 맡았던 그린 어반파크 프로젝트가 올해 건축가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태준 씨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그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내 디자인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며 걱정부터 했다. 서연아, 네 재능은 알아. 하지만 현실 감각을 좀 더 키워야 해. 네 디자인은 아름답지만 그걸로 돈을 벌 수는 없어. 그의 말은 나를 위한 조언이었겠지만 어쩐지 심장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기분이었다. 기쁨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서연은 스크롤을 내리는 손을 잠시 멈췄다. 기억나지 않는 프로젝트였지만 글 속에 담긴 감정은 생생하게 느껴졌다. 성취감과 자부심이 외부의 한마디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녀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일기는 점점 더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었다. 2022년 11월 21일 내 친구 민지와 싸웠다. 태준 씨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애들은 네 수준에 맞지 않아. 너를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야. 네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그에 걸맞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 그는 언제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결과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민지는 나에게 소리쳤다.
한서연, 너 변했어. 넌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네가 아니야. 넌 강태준의 인형이 되어가고 있어. 나는 부정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민지의 말이 맞을까봐 태준이 병원에서 민지의 전화를 차단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의 행동은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통제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다. 서연은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 글을 쓴 여자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기 속에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갔다. 태준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은 그녀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폄하하고 그녀의 감정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했으며 그녀의 인간관계를 단절시켰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자신만으로 가득 채웠고 그 안에서 그녀를 길들였다. 가장 충격적인 기록은 약 1년 전의 것이었다. 2024년 6월 8일 그가 내 뺨을 때렸다. 처음이었다.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그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내 의견이 자신의 체면을 깎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내게 손을 올렸다. 아프지 않았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의 눈물이 내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미친 게 틀림없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뺨을 감쌌다.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자 학대였다. 태준이 병실에서 보여주었던 다정한 얼굴 뒤에 이런 끔찍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거의 미친 듯이 마지막 파일들을 향해 스크롤을 내렸다. 글들은 점점 더 절박하고 혼란스러워졌다. 탈출에 대한 갈망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전날 밤에 작성된 마지막 일기. 2025년 3월 4일. 내일은 우리 집의 착공식이다. 태준 씨가 나에게 선물한 나를 위해 지어주는 집. 하지만 나는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진다. 그는 이 집으로 나를 영원히 가두려 한다. 오늘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러자 그는 웃었다. 섬뜩하게. 그리고 말했다. 서연아,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커리어, 네 명성, 전부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넌 죽어서도 내 여자야. 그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 어떻게든 이 유령의 집에서, 이 남자의 그림자에서 탈출해야만 한다. 제발. 누가 나 좀 구해줘.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억울함이었으며 그리고 일기 속 낯선 여자, 즉 과거의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다. 7년. 그녀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지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일기는 그녀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남긴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병실에서 느꼈던 본능적인 위화감, 태준의 손길에 소름이 돋았던 이유, 동생 지훈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던 까닭,
그녀의 몸과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직 머리만이 그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 교통사고는 비극이 아니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절규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었고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구였다. 기억을 잃어버린 덕분에 그녀는 강태준의 통제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그를 마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슬픔의 자리를 대신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7년을 훔쳤고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기억 상실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다시 그녀를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어림없는 소리. 서연은 태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뇌었다. 그는 틀렸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그녀의 본질, 즉 강인하고 명석한 건축가로서의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주워 들었다. 어두운 액정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낯설기만 하던 그 얼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어떤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결의가 아니었다. 되찾겠다는 결의였다. 강태준에게 빼앗겼던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되찾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결코 지지 않을 것이었다. 강태준은 사흘 뒤 돌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한서연은 소파에 앉아 건축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위축된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다녀왔어. 서연아, 보고 싶었어. 태준은 습관처럼 그녀를 품에 안으려 팔을 벌렸다. 하지만 서연은 미세하게 몸을 뒤로 물려 그의 포옹을 피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준은 그 미묘한 거절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의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피곤해 보이네요. 출장은 힘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예전과 같은 의존적인 옹의는 없었다. 그것은 예의 바른 타인에게 건네는 듯한 말투였다. 태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네가 없어서 힘들었지. 집에는 별일 없었고 가사 도우미 분이 잘 챙겨주셨어. 네, 덕분에 편하게 잘 쉬었어요.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대답했다. 태블릿과 그 안에 담긴 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섣불리 패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태준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남자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폭탄을 던졌다. 저 이제 회사에 다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안 돼? 넌 아직 안정이 필요해. 의사 선생님 말씀 잊었어. 몸은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계속 집에만 있으니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기억을 되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내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내가 네 기억 전부 찾아줄게. 회사는 좀 더 있다가 제1, 2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제 삶의 일부고요. 당신이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주는 잠시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며칠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던 가련한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 그는 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몹시. 하지만 여기서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반감만 살 뿐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알았어. 그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네가 정 그렇다면 대신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돌아와야 해. 알았지? 고마워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태준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의 손안에 있던 새가 이제 새장문을 열고 날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월요일 서연은 가온 건축사무소로 출근했다. 그녀가 공동대표인 박진수 소장과 함께 설립한 업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강소기업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그녀를 맞았다. 동료들은 모두 놀라며 그녀를 방했다. 한 실장님, 괜찮으세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몸은 이제 괜찮아.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박진수 소장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건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서연의 멘토였다. 강태준 대표가 자네 모든 연락을 막더군.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정말 괜찮은 건가? 네. 소장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워서. 됐네. 자네 몸이 먼저지. 그나저나 돌아와서 다행이야. 라루 호텔 프로젝트. 자네 없인 진행이 안 돼. 라루 호텔 프로젝트. 유진건설의 자회사인 유진 ENC에서 발주한 대규모 리조트 설계 프로젝트였다. 서연의 건축 철학이 집대성될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그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컨셉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제가 없는 동안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랄기에 있나. 발주처에서 시도 때도 없이 수정 요구를 해와서 우리 팀원들이 죽어나는 것 말고는. 박 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주간의 업무 메일과 도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잃어버린 기억의 공백을 일에 대한 열정이 채워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강태준이 만든 유령의 집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한서연으로 숨 쉬는 기분이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박 소장이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다시 호출했다. 한 실장, 큰일 났네. 무슨 일이세요? 방금 유진 ENC에서 연락이 왔어. 라루 호텔 프로젝트. 전면 중단하겠다고.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뭐랍니까? 사업 전략 전면 재검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미 설계는 80% 이상 진행됐고 다음 주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건 그냥 프로젝트를 접겠다는 거야. 서연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그녀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무런 예고 없이 중단되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태주는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오늘 일찍 왔네. 일이 힘들었나?
서연은 대답 대신 그에게 똑바로 걸어가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라루 호텔의 미니어처 모형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라루 호텔 프로젝트. 당신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더 이상 다정한 약혼자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생각보다 빨리 알아챘네. 역시 내 여자는 똑똑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글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 내가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어이 세장 밖으로 날아가려고 했으니까.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다. 소유욕과 경멸, 그리고 잔인한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착각하지 마. 한서연, 네가 가온 건축의 실장이고 잘 나가는 건축가일 수 있는 건 네 뒤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밀어주는 프로젝트, 내가 연결해주는 클라이언트들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일기 속에 기록되었던 그의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내가 말했지.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좀 알겠어.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울며 매달리기를 기대했다. 과거의 그녀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서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알겠네요. 당신이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태준의 얼굴이 어이없다는 듯이 일그러졌다. 내 재능, 내 아이디어, 내 디자인. 당신은 그걸 이용해서 당신의 제국을 더 키우고 싶었던 것뿐이죠. 내가 당신의 새장 속에 얌전히 갇혀 당신을 위해 노래하는 새이길 바랐던 거야. 하지만 난 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당신의 새장도 아니고요. 서연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투쟁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 태주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할 것이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강태준과 그의 제국, 유진건설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균열을 함께 찾아낼 사람, 그의 오만함과 탐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을 가진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과거에 유진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좌절했던, 업계에서 실력은 있지만 괴짜로 알려진 한 변호사.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포식자의 게임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냥감이 순순히 잡아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포식자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를 할 터였다. 그날 이후 한서연과 강태준이 함께 사는 펜트하우스는 얼음 궁전이 되었다.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아침에는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고 저녁에는 그녀의 하루를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장된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감시자의 차가운 시선만이 번득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언제쯤 무너져 내릴지, 언제쯤 자신의 발밑에 기여와 용서를 구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녀는 무기력하고 패배한 척했다.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영인은 완벽해서 태준의 경계심은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고. 날개가 꺾였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피해 서연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떠올린 이름은 이진우 변호사였다. 몇 년 전 유진건설의 하청업체 착취 문제로 시민단체를 도와 유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인물이었다. 결과는 패소였지만 그는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서 끈질기게 싸워 업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를 계란으로 바위치는 돈키호테라고 불렀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다른 것을 보았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의에 대한 집념이었다. 서연은 태준이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운 오후를 틈타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태준이 붙여준 운전기사 대신 택시를 탔고 몇 번이나 다른 차로 갈아타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렸다. 이진우의 법률사무소는 화려한 법조타운이 아닌 낡은 상가들이 밀집한 구도심의 한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다. 간판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귀퀴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원두커피 향이 섞여 코를 찔렀다. 내부는 온통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책상과 바닥, 심지어 손님용 소파 위까지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서류산의 한가운데 낡은 가죽 의자에 파묻히듯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이진우였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셔츠, 그리고 날카롭고 지친 눈빛. 그는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물었다. 누구시죠? 예약 안 하셨으면 상담 안 받습니다. 가온 건축사무소의 한서연 실장입니다. 가온이라는 이름에 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몸을 바로 하고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다. 유진건설과 일하는 그 가온이요. 네, 그리고 더 이상은 일하지 않게 될 것 같은 그 가온입니다. 이진우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턱짓으로 서류 더미가 반쯤 차지한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무슨 얘긴지 드러나 봅시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해둔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상실이나 태준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일 뿐 이성적인 법률가를 설득할 무기가 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비즈니스 분쟁으로 사건을 구성했다. 유진 ENC가 일방적으로 라루 호텔 프로젝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사업 전략 재검토지만 실제로는 유진건설의 총수인 강태준 대표의 개인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입니다. 이진우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난 7년간 유진건설 및 그 자회사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업무 방식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효율과 불합리한 결정들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과도한 설계 변경 요구, 불투명한 자재 선정 과정, 특정 하청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입니다. 그때는 그저 대기업의 흔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파기 사태를 겪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일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했다. 과거 프로젝트들의 도면을 떠올리며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에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거나 안전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설계가 요구되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대기업에 밑보인 불쌍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적의 성벽의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유능한 내부자가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한 실장님, 이 싸움은 단순한 계약 분쟁 소송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빠져나갈 겁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제국, 유진건설의 근간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정경유착 혹은 건설비리 같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저보고 찾아달라는 겁니까? 이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한 실장님, 제가 과거에 유진을 상대로 어떻게 깨졌는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들은 철옹성입니다. 자금력과 법무팀, 언론까지 모두 그들 손에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증거, 찾다가 제 변호사 인생이 먼저 끝날 겁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죠.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내부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들이 지난 7년간 지어온 모든 건물의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기둥을 빼야 건물이 무너지는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 기둥을 뺄 법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계시고요.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회색빛 건물들의 숲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진건설이 시공한 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인부 3명이 죽고 5명이 다쳤죠. 원인은 규격 미달의 자재를 사용한 부실공사였습니다. 저는 원청인 유진의 책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현장 관리자 몇 명이 징역을 사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죠. 강태준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상처였다. 그가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놈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부셔버릴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정말 이 싸움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동반자의 자격을 묻는 시험이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 제발 누가 나 좀 구해줘. 과거의 자신은 그렇게 절규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싸워 자기 자신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건결이가 담겨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이진우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봅시다. 유령의 집을 무너뜨릴 설계를. 서연은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강태준의 손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함께 싸울 동지의 손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편을 찾은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복잡한 감정 대신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의 굳건한 신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진우 변호사와의 첫 번째 전략회의는 그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날 밤 일부러 그와 크게 다툰 뒤 다음 날 아침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녀의 절망적인 연기는 너무나 리얼해서 태주는 그녀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순순히 보내주었다. 물론 그의 비서에게 은밀히 그녀의 뒤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연은 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화점에 들어가 쇼핑을 하는 척 시간을 끌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 여러 번 환승한 뒤에야 겨우 미행을 따돌리고 이진우의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시군요. 한 실장님, 첩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봅니다. 이진우가 짙은 농담과 함께 커피를 건넸다. 제 삶이 지금 첩보 영화라서요. 서연이 쓴웃음으로 받아쳤다. 두 사람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유진건설의 약한 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비리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아있을 만한 곳을 특정해야 했다. 공식적인 서류는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회사 컴퓨터에 접근하는 순간 강태준은 바로 알아챌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진 무기는 이것뿐입니다. 서연은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발견했던 과거에 자신이 남긴 유일한 흔적. 그 안에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수많은 설계도 초안, 구조 계산서,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메모들이 들어있었다. 공식 파일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조각들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였다. 제 기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대한 기억, 특히 설계와 관련된 기술적인 기억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도면을 보면 그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재구성됩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서연은 태블릿을 넘기며 과거의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2차원적인 도면 위에서 3차원의 공간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다. 이건 4년 전의 블루스퀘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유진건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고급 마감재를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최종 정산된 공사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재 등급을 낮췄는데 공사비는 그대로다. 이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전형적인 차액 횡령 수법이군요. 그 차액이 어디로 갔을지, 문제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공식 서류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었을 테니까요. 서연은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직감과 강박에 가까운 완벽주의로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불일치들을 끄집어냈다. 불필요하게 과설계된 철골 구조, 갑작스럽게 변경된 창호 공급 업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조경 공사비. 각각은 사소해 보였지만 한데 모아놓고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다. 그것은 거대한 조직의 몸속에 퍼져있는 암세포처럼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불을 빼돌리고 있는 비리의 네트워크였다. 이건 마치 거대한 사기극 같아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한 실장님, 특히 건설업계는 더하죠. 이진우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모든 의혹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그들이 결코 감출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이진우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커피향, 그리고 두 사람의 집요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서연은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유독 한 가지에 계속 마음이 쓰였다. 2년 전에 완공된 드림 아트 센터였다. 시에서 발주한 공공문화시설로 유진건설이 시공을 맡고 가온이 설계를 담당했다. 이 프로젝트,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아트센터의 단면도를 화면에 띄웠다.
공공시설이라 안전기준이 아주 엄격했어요. 특히 내진 설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죠. 여기 지하 주차장과 공연장을 잇는 이 기둥들. 최고 등급의 내진용 특수강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구조 계산을 다시 해보니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는 굳이 이 정도까지의 고가 자재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면 과한 게 좋지만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비싼 자재를 쓰도록 설계를 유도한 것 같아요. 비싼 자재를 쓰고 실제로는 값싼 자재로 시공한 뒤 차액을 챙겼을 가능성. 이진우가 그녀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죠.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만약 그들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드림 아트센터는 겉만 번지르르한 시한폭탄과 다름없었다. 이 특수강제를 납품한 업체가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진우는 곧바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직검사 시절의 인맥과 그동안 공익소송을 하며 알게 된 내부 고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공급업체 목록을 손에 넣었다. 찾았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업체 이름은 태하 리소스입니다.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된 신생업체인데 유독 유진건설의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여러 건 수주했군요. 태하 리소스.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적어도 그녀의 업무 기억 속에는 없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서연 실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백화점에 들어가신 뒤 오후 2시에 다른 출구로 나와 택시를 타고 종로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그 뒤에 동선은 놓쳤습니다. 놓쳤다고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죄송합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태준은 전화를 끊고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며 붉은 액체가 흰 벽지를 물들였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을 피해 무언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다. 한서연, 네가 감히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모르겠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최 이사, 나야. 지금부터 한서연 주변 모든 통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전부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샅샅이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그의 의심이 서연의 목을 조여오는 동안 이진우의 사무실에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찾았어요. 이진우가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의 얼굴에는 쓴웃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태하 리소스의 대표이사. 서류상의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아무런 관련 경력도 없는 말 그대로 바지 사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추적해보니 유진건설 최민준 전무의 먼 친척이더군요. 최민준 전무. 그는 강태준의 오른팔이자 유진그룹 내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유령 회사, 부풀려진 자재비, 그리고 강태준의 충실한 신복.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였다. 드디어 성벽의 균열을 찾았군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균열이 아니라 성문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일지도 모르죠. 이진우가 대답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 실장님,
이 비밀 통로 끝에 괴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냥을 앞둔 사냥꾼의 냉철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거짓의 성벽은 보기보다 훨씬 더 견고할 것이고 그 안의 괴물은 상상 이상으로 흉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활시위를 당겼다. 이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일만 남았다. 태하 리소스건은 아직입니다. 이진우가 서류 더미 위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말했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전쟁터 같았지만 이제 그 혼돈 속에는 어떤 목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우리의 히든카드이자 핵폭탄입니다. 지금 터뜨리기엔 너무 이르기도 하고 증거도 부족해요. 섣불리 건드렸다간 강태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겁니다. 그 전에 그를 먼저 좀 흔들어 놔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이진우의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과거 프로젝트들의 자료를 모두 검토한 상태였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했다. 뱀을 잡으려면 일단 굴 밖으로 끌어내야죠. 돌멩이를 던져서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이성을 잃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도록 돌맨기라.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건설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다. 강남에 짓고 있던 작은 상가 건물. 리움타워요. 리움타워요. 네.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본사의 압박이 유독 심했던 곳입니다. 현장 소장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걸 몇 번 목격했어요. 임시 가설물에 값싼 중국산 자재를 쓴다거나 폐기물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인근 공터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식으로요. 당시엔 그저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좋은 돌멩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녀의 기억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태블릿에 저장해 두었던 당시 현장 사진 몇 장을 찾아냈다. 안전 펜스가 부실하게 설치된 모습, 작업자들이 안전 장비 없이 고층에서 작업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 이진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훌륭한 돌멩이로군요. 이걸 던져줄 아주 적합한 친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진우가 연락한 사람은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 뉴스펀치의 김동현 기자였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겁 없는 기자로 유명했다. 이진우는 김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위장하여 리움타워 현장의 문제점과 사진 자료들을 넘겼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다음날 오후 뉴스펀치 홈페이지 메인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단독 유진건설 강남 신축 현장 안전 불감증 심각 시민 안전 위협하는 고기의 공사. 기사는 서연이 제공한 사진과 함께 기자가 직접 현장에 잠입하여 촬영한 추가 사진들을 근거로 유진건설의 부실한 안전 관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사가 올라온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주요 포털 사이트의 사회면 뉴스로 링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유진건설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냐? 저런 부실공사 건물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 대기업이라는 것들이 하는 짓 하고는 물론 이 기사 하나가 유진건설의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강태준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거대한 철옹성에 대중이 모두 볼 수 있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완벽한 기업 유진이라는 이미지 대신 안전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의심의 씨앗을 심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시각 강태준은 유진건설 본사 30층의 집무실에서
막힘없이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태블릿에는 뉴스펀치의 기사가 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분노로 인해 관자놀이의 혈관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가이사, 그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최민준 전무가 다가왔다. 이 기사, 어떻게 된 건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동현이라는 기자가 악의적으로 파고든 것 같습니다. 현장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까지 부풀려질 줄은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이건 단순한 언론의 공격이 아니야. 이건 내 대한 선전포고다. 그는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돌을 던질 배짱을 가진 사람, 자신의 약점을,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사람. 한서연, 그녀 외에는 없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흠집이 났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감히 자신의 얼굴에 진흙을 던진 것에 대한 굴욕감이었다. 한서연이 어디까지 기어오르는지 시험하는 모양인데 태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밟아줘야지. 아주 처절하게. 다시는 일어설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는 최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한서연의 가족, 뒷조사에. 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한다고 들었고 남동생은 대학생이라고. 그 식당, 이름이 뭐지? 서초동에 있는 소담이라는 한정식집입니다. 그래, 소담. 태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그리고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자신의 게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줘. 그녀의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부서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라고. 최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태준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서연은 이진우의 사무실에서 기사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여론의 반응은 뜨거웠고 국토교통부에서 리움타워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꽤 큰 파문을 일으킨 셈이었다. 처음으로 거둔 작은 승리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동생 한지훈이었다. 누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누나. 지금 가게에 난리가 났어. 갑자기 식자재 납품업체들 전부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왔어. 내일부터는 장사할 재료가 하나도 없어.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것뿐만이 아니야. 구청위생과랑 세무서에서 동시에 들이닥쳐서 가게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 먼지 한 톨까지 다 털기세 아빠.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태준, 그의 방역이었다. 그녀가 던진 돌멩이에 대한 그의 대답. 그는 그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어떤 규칙도 없는 더럽고 잔인한 복수극이었다. 한 실장님, 괜찮아요. 이진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작은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 자리에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무자비함에 대한 공포가
차갑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경고하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파괴뿐이라고. 이진우의 사무실을 뛰쳐나온 한서연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서초동 소담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지만 차창에 비친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따뜻한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에 지금은 날카로운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구청 위생과와 세무서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매서운 눈으로 서류와 주방 기물들을 살피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 한정식 씨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 김미영 씨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채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원망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시선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가슴에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주방 안쪽은 더 처참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평생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칼과 도마만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한결같이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의 자부심이자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누나. 옆에 서 있던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그 자식 짓이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은 긍정이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식당 구석에 작은 방에 모여 앉았다. 아무도 저녁을 먹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모두를 짓눌렀다.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였다. 서연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서 강 대표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엄마. 지훈이 발끈해서 소리쳤다. 누나가 뭘 잘못했는데. 시끄러워. 어머니의 날카로운 외침에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다시 서연을 보며 애원했다. 우리가 뭘 안다고 대기업 회장님이랑 맞서 싸우니.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내 아빠 평생이 담긴 이 가게. 이렇게 문 닫게 할 수는 없잖니. 응, 가서 빌어. 서연아, 네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보, 그만해.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를 말렸다. 그는 딸의 얼굴을 참아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가 지난 7년간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그저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분쟁을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두렵기에 그녀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강태준의 세장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가족들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식당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죄책감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의 어깨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길이 멈춘 곳은 이진우의 낡은 사무실 건물 앞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유일한 도피처를 찾아온 것이었다. 늦은 시간, 사무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품에서 낡은 태블릿을 꺼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 그녀는 유령의 집 폴더를 열어 자신의 일기를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순간,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던 순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깎아내릴 때마다 웃으며 괜찮은 척해야 했던 비참함, 뺨을 맞았던 그날의 충격과 그럼에도 그를 용서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사고 전날 밤 그녀가 남겼던 마지막 절규, 나는 도망쳐야 한다. 어떻게든 이 유령의 집에서, 이 남자의 그림자에서 탈출해야만 한다. 제발 누가 나 좀 구해줘. 서연은 태블릿을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화면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었다. 과거의 자신은 이렇게나 간절히 탈출을 원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겨우 얻은 탈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다시 그 유령의 집으로, 그 남자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그의 방식이 옳다고 인정하는 꼴이었다.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얼마든지 짓밟아도 된다는 세상을 내 가족에게 물려주는 꼴이었다. 강태준이 가족을 공격한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비열하고 이것이 아니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반증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죄책감과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푸른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내 가족의 터전을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이고 힘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다. 강태준, 당신은 선을 넘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밤새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 했다. 그때 서연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밤새 폭풍우가 핥히고 간 뒤의 고요함, 그리고 강철처럼 단단해진 결의가 담겨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 건 끝났어요.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가진 핵폭탄, 태하 리소스를 터뜨릴 시간이에요. 강태준과 유진 건설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설계로 무너뜨릴 겁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 비로소 진짜 전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마지막 전투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유진 건설의 정기 주주총회는 국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지난해의 성과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다. 그 화려한 무도회장 한쪽 구석에 한서연과 이진우가 눈에 띄지 않게 앉아 있었다. 이진우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유진건설의 비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주주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서연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그녀와 이진우가 목숨을 걸고 준비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강태준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의 왕국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 준비는 치밀했다. 이진우는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태하 리소스의 회계 장부를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최민준 전무를 통해 강태준에게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이 법적인 칼날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녀만의 무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드림아트 센터의 3D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그녀의 노트북 안에는 2개의 아트 센터가 있었다. 하나는 원래 설계도대로 지어졌을 경우에 완벽하고 안전한 건물. 다른 하나는 태하 리소스가 납품한 값싼 저질 자재로 지어졌을 현재의 건물이었다. 그녀는 구조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진이나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현재의 건물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재앙의 예고편이었다. 준비됐습니까? 이진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은 그녀가 설계한 마지막 건축이었다. 거짓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해체 설계도. 강태준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이진우가 손을 들었다. 사회자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마이크를 서연에게 넘겼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단상 위의 강태준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통제에 있어야 할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의문스러워하는 얼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볼룸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가온 건축사무소의 한서연 실장입니다. 그리고 2년 전 완공된 드림아트 센터의 설계를 총괄했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철저히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장래의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께, 그리고 유진건설의 미래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설계한 건물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단상 쪽으로 걸어나갔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서연은 이미 발표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를 꽂은 뒤였다. 잠깐만요. 한 실장. 여기서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강태준이 제지하려 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스크린을 가리켰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가 설계했던 드림아트 센터에 웅장한 3D 투시도가 나타났다. 이것이 제가 설계한 드림아트 센터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 등급의 내진용 특수 강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분할되며 옆에 또 다른 투시도가 나타났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부의 철골 구조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현재 유진건설이 시공한 드림아트 센터의 실제 모습입니다. 유진건설은
태하 리소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값싼 중국산 일반 철골을 납품받아 시공했습니다. 원래 설계보다 강도가 30% 이상 떨어지는 자재들입니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 속 붉은색의 아트센터에 진도 6.5의 지진 충격이 가해졌다. 그러자 건물의 기둥들이 종잇장처럼 휘어지기 시작했다.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공연장의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다. 화면은 아비규환의 먼지 더미로 변했다. 객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현실감은 너무나 끔찍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고된 대규모 살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볼륨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은 바로 단상 위에 서 있는 강태준 회장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저 여자는 낙의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이 모든 쇼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태하 리소스의 비밀 장부였다. 최민준 전무의 이름을 거쳐 강태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당신이 시민들의 목숨과 맞바꾼 돈입니다. 강태준 씨. 그 순간 볼룸의 뒷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이진우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태준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변해 있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순수한 증오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서연, 내가 여기서 끝나도 너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이 아수라장이 된 볼룸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아트센터의 시뮬레이션 화면을, 그리고 그 너머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주주와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설계는 성공했다. 거짓의 성전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그녀는 승리의 기쁨 대신 씁쓸한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태준이 주주총회장에서 긴급 체포되던 그 극적인 순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유진건설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유진건설, 국민안전담보로 수천억 비자금 조성, 강태준 회장의 두 얼굴, 탐욕으로 물든 건설 제국, 유진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연일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로 그룹은 순식간에 와야 될 위기에 처했다. 강태준의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허술했다. 한 번의 균열이 가해지자 본물 터지듯 내부 고발과 추가 비리 제보가 쏟아져 나왔다. 한서연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유진 게이트의 핵심 증인이자 거대 악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수많은 언론이 그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하고 묵묵히 검찰 조사에만 협조했다. 이것은 영웅담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저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은 한 개인의 처절한 싸움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세상은 조금씩 그 떠들썩했던 사건을 잊어갈 무렵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법정 가장 앞자리에 앉은 한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척하고 헬쑥해진 얼굴의 강태주는 그저 패배한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무엇보다 드림아트센터 부실 시공으로 인한 공중위험 야기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최민준 전무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은 길고 길었던 악연이 비로소 끝났음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7년의 세월을 바쳤던 사랑의 끝이 이렇게나 차가운 법정에 선고라니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이진우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숙제를 끝낸 듯한 후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실장님이 시작하고 한 실장님이 끝낸 싸움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마리 괴물이 살던 동굴은 무너뜨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년 뒤 서초동의 한정식집 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쳤다. 유진 사태 이후 오히려 정의로운 딸을 둔 정직한 식당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주방에서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큰 자부심으로 칼을 잡았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웃음이 되살아났다. 서연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전 이제 건축가 한서연인걸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가온 건축을 떠나 자신만의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이름은 지안건축. 지혜롭고 안전한 건축을 하겠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좇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따뜻하고 정직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로 연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진우와 마주 앉았다. 그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법률 자문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무실은 마음에 듭니까? 이진우가 물었다. 네, 작지만 온전히 제 색깔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행이군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잃어버린 기억들 말입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창한 봄날의 햇살이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끔 궁금할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보냈던 7년의 시간은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굳이 되찾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이진우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기억이 없어도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기억이란 과거에 발목 잡히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이정표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만의 이정표를 새로 만든 셈이죠.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서연은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독립 프로젝트. 그것은 화려한 호텔이나 웅장한 아트센터가 아니었다.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보호시설이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철골 구조물이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이 하나씩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건물을 짓고 있음을 느꼈다. 사람을 위한 공간,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키워나갈 집을 짓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새벽,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땀냄새와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7년의 시간을 잃었다. 아니, 7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쫓았다. 한 번의 사고는 그녀에게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지어낸 건축가였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눈에는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고유한 평화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단단한 믿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